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오늘은 이 한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적인 이 현상에서 우리 한국의 클래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윤찬 군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의 뭐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임윤찬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의 아주 어린 청년이 연주하는 세계 콩쿠르 1위를 하면서 연주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 한국학 에세이를 쓰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많은 그 영상들을 보고 그때 당시에 글을 썼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한류학을 이야기할 때 수없이 많은 이제 한국의 문화, K-컬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가운데 이 한국의 이 K-클래식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임윤찬 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어린 천재 예술가의 놀라운 인터뷰인데요. 소제목이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한국 현상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임윤찬 군이 처음에 이제 콩쿠르 나가서 1위 했을 때, 세계적인 콩쿠르 1위 했을 때 저는 그 연주 장면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야, 이 우리 뒤에 세대에 있는 이 한국의 청년들은 이제 이런 경지가 됐구나. 너무나 기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기운을 맞이했다. 간도수가 들어와서 간방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글을 썼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래식에 빠지다. 저는 클래식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에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클래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앞에 글에서 조금 썼어요. 클래식 음악의 문외한이다시피 한 나를 처음으로 사로잡았던 음악가는 바흐였다. 출가한 뒤에 한창 참선을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느껴가던 무렵에 나는 지선상의 아리아를 바이올린의 지선 하나로만 연주하는 영상을 보고 이 곡은 바흐가 선정에 들어서 작곡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제가 이제 그 출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늘 참선을 하고 매일 좌선을 하는 연곡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딘가 영상에서 이 지선상의 아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 바흐의 그 연주 바이올린이었는데요. 그때는 연주하는 걸 지선 하나로만 가지고 연주하는 장면을 보고 저 혼자 생각했어요. 저 곡을 작곡한 바흐는 이 사람 참선했던 사람 아닐까? 선정에 들어본 사람인 것 같다. 저건 그저 나온 작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바흐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흐고 이 원고잖아요. 이 진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바흐와 인연이 된 게 이건데요. 바흐에 관심이 생긴 뒤 나는 샤콘느라는 음악에 심취했다. 2009년에서 2010년을 지나면서 제가 선원에서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교통사고를 1년에 4번, 2년에 6번 당하고 나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무렵 바흐의 샤콘느는 역경을 이겨내고 우울을 털어낼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자 힐링의 음악이었다. 제가 선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요. 뒤에 뒷산에 포행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무릎 뒤에가 갑자기 이게 찌릿하면서 이렇게 아마 관절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선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좀 다치고 이래서
약간 한의원에 가서 침을 조금 맞으면서 그래도 한 3철을 더 연거푸 놨단 말이죠. 근데 너무 이렇게 그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 목까지, 이 척추까지 전체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박 4일 용맹정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부를 하면 굉장히 선정에 잘 들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였는데 3박 4일을 정진을 깔끔하게 잘 했는데 끝나고 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잘 들려서 아픈 걸 모르고 있었는데 울고 있었던 거는 몸이 아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 3박 4일을 계속 정진을 하니까 몸은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태였는데 끊임없이 정진을 하니까 몸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문경 대승사에는 그 용맹정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3, 7일간. 21시간인가 잠 안 자고 정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방부를 넣어놨었는데 해제하고 나서 제가 거기에 갈 건지 아니면 치료를 받고 와야 될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살 게 아니니까 일단 정진을 들어가는 거를 방부를 취소하고 나와서 치료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연거푸 1년 4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6번. 이게 지금 선언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사주 명리학과 선 이런 강의도 했듯이 그때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정진 잘하고 있는데 연공도 하고 깔끔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래서 그야말로 혼자서 독학으로 명리학 공부를 해본 거죠. 이게 지금 뭐가 좀 있다, 역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에 굉장히 몸이 이제 뭐 그냥 몇 날 며칠 화두가 들릴 정도로 공부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치고 나니까 50분 한번 앉아 있기도 힘들었어요. 50분을 버티기도 힘들 만큼 몸이 망가져 있으니까 정말 이게 정말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도 몰랐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나는 이제 그냥 이 세상을 마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듭디다. 그는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과 이 단어를 매치를 못 시켰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건지 모르고 나는 그냥 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참선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어쨌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을 때 이 바흐가 생각이 났어요. 지선상의 아리아를 그때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이 샤콘느라고 하는 이 음악이에요. 저는 한 15분 정도 됩니까? 굉장히 긴 음악이잖아요. 그거를 듣고 정말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나의 그 어떤 아픈 그 역경과 힘든 그 상황까지 내려가서 나를 끌고 밝은 세계로 이렇게 다시 끄집어 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힘든 시절에 이 바흐의 샤콘느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됐고 저를 살려주었다고 할 만큼 저에겐 참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음악이었어요. 저는 클래식 잘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회도 없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바흐가 부인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음악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굉장히 그 깊은 상태로 이 힘든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공감해서 다가가서 그 아픔을 함께 하면서 어루만져서 이 사람을 다시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희망과 우리 만해 스님으로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희망의 어떤 그 물을 머리 위에 정수박이에 부어주는 듯한 어떤 저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바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었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손을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재기를 해서 이 바흐의 샤콘느를 연주하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동성당에서 연주하는 연주 장면도 있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바흐의 샤콘느를 틀어달라는 말도 하셨다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 클래식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음악들은 사람을 구제해준다. 살려준다. 그 다음에 흥엇이 이벌의 성악이다. 모든 건 성인의 완성은 음악에서 완성된다. 성악이다. 음악에서 완성된다. 이거는 이제 조화의 이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조화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음악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완성된 상태는 미학적인 예술의 상태, 최고봉에 있는 수준이 유어예, 그죠? 예에서 논이는 겁니다, 그죠? 이 유어예라는 거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예에서 논인다. 어떤 경지든 너무 잘하는 걸 와, 거의 뭐 예술이네 이런 표현 쓰듯이 마지막에 최고봉에 올라가면 거의 뭐 예술처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음악 같은 부분이 이게 인간이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부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효용, 그리고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천재적인 인물들은 이게 첨탑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화나 이런 양상들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빨리 알아내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민감하게 치유해주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겠느냐, 예술가들이.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임윤찬 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의 개인적인 거를 이렇게 글을 조금 썼었죠. 에세이니까. 에세이는 자기 글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흐의 샤콘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 가수 송창식 선생을 만나서 클래식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송창식 선생은 원래 대중음악을 하기 전에 전공이 클래식이었잖아요. 서울 예고 다닐 때 우리 지휘자로 유명하신 금난세 지휘자 계시잖아요. 이 송창식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원래 클래식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죠. 바흐에 대해서. 바흐는 선정에 들어본 사람이 아니었는지, 베토벤하고 모차르트는 어떤 경지에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생의 대답은 언제나 명쾌했다. 바흐에 대해서는 일대기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명상을 익혀서 수행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작곡하기만 하면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었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요거는 이제 송창식 선생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흐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없대요. 자세하게 없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음악을 이렇게 보면 이거 분명하게 그냥 작곡을 하면 그냥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주 이법을 그대로 그냥 작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는 거죠. 거의 뭐 성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엄청난 경지에 있었던 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 뭐 참선 명상을 했는지 이런 걸로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은 엄청난 경지에 있었다.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송창식 선생님의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선상의 아리아라든지 뭐 샤콘느 같은 걸 봤을 때 이분은 엄청난 경지에 있었던 분이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작곡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선정 상태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작곡가 같은 분들은 그냥 단순한 인물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모차르트는 송창식 선생님 설명이에요. 모차르트는 태어나면서 이미 천재로 태어난 생이지지의 경지여서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베토벤은
아버지가 지독하게 공부를 시켜서 노력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까지 도달한 결실체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득 베토벤이 두보라면 모차르트는 200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클래식의 세계는 유행처럼 한번 스쳐 지나갔고 일상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K 클래식 관련 뉴스 하나에 다시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제 임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송창식 선생님이 그랬어요. 모차르트는 생이지지다. 타고난 천재다. 베토벤은 아버지가 지독하게 시켰다. 그래서 그 경지에 도달했다. 근데 여러분 공부에는 말이죠. 생이지지가 있지만 학이지지가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경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니지지가 있어요. 뭐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곤란을 겪고 나서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경지가 있어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이지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닥쳤더라도 결국에는 베토벤처럼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도 결국 알게 되는 경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천재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논어에 있는 말인데 이 고니지지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경지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 경전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거죠. 부지곤이에요. 내가 얼마나 곤란한 경지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지곤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나 어떤 그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게 타고나면서 아는 분이 있죠. 타고나면서 아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경지에 도달해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수행해서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깨닫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너무나 나쁜 일들을 많이 겪고 불행을 겪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발심을 해서 출가를 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알거나 나중에 고통을 겪고 알거나 그러나 똑같습니다. 결국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다 똑같은 그 경지예요. 그래서 그런 가풍이 좀 다를 뿐이지 이런 거는 다르지 않다. 여러분 200과 두보,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베토벤이 좋았다가 한동안은 베토벤이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모차르트가 좋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0시와 두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0이 너무 멋있어요. 그냥 탈속한 인물 같아요.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격외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바라만 볼 뿐 내가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보같이 과거 시험 3번이나 떨어지고 말이죠. 그 위대한 시인이 두보는 시를 썼는데 아예 그냥 채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너무 불행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막 시를 써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두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보가 막 그냥 두보 시를 보면서 절절하게 눈물이 날 때도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200시가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화공석에 좀 날아다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천재적인 그 작곡을 해놓은 베토벤이 좋다가도 모차르트가 좋다가도 갑자기 말이죠. 막 귀가 들리지 않고 아프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막 작곡을 해낸 베토벤의 합창 같은 게 듣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이지지나 학이지지나 고니지지나 똑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 어떤 상황이든지 입문해서 입도하고 그 속으로 입법계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이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K 클래식이에요. 이제 이러한 클래식의 세계도 우리 한국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벼랑간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 관련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나이인 18세로 우승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벌써 3년 지났네요. 2022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요소가 엿보인다. 동네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영재교육원에서 성장한 순수 국내파라고 하는데 연주 장면 동영상을 보니 예사롭지 않은 천재의 광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광기라고 하는 건 좋은 뜻입니다.
일반인이 미칠 수 없는 경지라는 얘기지요. 임윤찬의 몰입도와 연주 산매라. 준결승에서 전곡을 연주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보니 이미 우승이 결정된 게 아닌가 싶었고, 결승 무대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몰입의 절정을 보여주어 콩쿠르가 아니라 자신의 연주회 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아주 섬세한 대목과 강렬한 부분에서의 강약 조절은 기가 막혔고, 한번 발동이 걸리면 밀어붙이는 기세가 대단하여 산매 속에서 연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지휘자 마린 알소프는 결선 마지막 곡 연주를 마치고 나서 울컥하여 눈시울을 훔쳤는데, 후일담에 의하면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하이라이트였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경연을 넘어서서 청년 음악가와 음악으로 하나가 되었던 순수한 순간이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2015년에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이 등장했을 때 그는 이미 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숙해 있었고 완벽해 보였으며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한국인이 클래식 장르에서도 이제는 세계적 수준에 안착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기에 충분했던 인물이 조성진이었다면, 임윤찬은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떠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조성진 피아니스트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어떤 느낌입니까? 아니, 젊은 나이인데도 벌써 노련하고 성숙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벌써 저렇게 듬직하고 편안하고 성숙한지, 마치 우리가 임윤찬과 조성진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보유국이지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한국의 K 클래식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윤찬과 조성진이 가풍이 다르지만 서로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이 사람이 좋았다가 이 사람이 좋았다가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멋진 그런 연주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보세요. 얼굴 보십시오. 이 조성진 지금 얼마나 이 성숙해 있는지 참 아주 흐뭇합니다. 우리 이런 멋진 피아니스트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임윤찬 얘기를 오늘 하는 거니까요. 클래식계에서 가장 한국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고나 할까. 그의 연주에는 이제 유민찬입니다. 백두대간의 용맥에서 솟아오르는 화강암의 거친 기운과도 같은 것이 터져나오고 있음이 감지된다. 어쩌면 앞으로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임윤찬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임윤찬 군이 처음에 딱 17세로 이 콩쿠르 1위를 했을 때 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주 장면을 많이 봤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셨죠? 정말 아주 그 특별한 어떤 개성을 갖춘 그런 천재가 등장했어요. 언론에서 K 클래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2022년 상반기 40개의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젊은 연주자 37명이 입상을 하였고 그 돌풍의 정점에 임윤찬이 있어서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계속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쓸 때 2022년에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콩쿠르의 입상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썼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이제는 이게 별로 그다지 뉴스가 되지 않을 만큼 전 세계의 그 클래식계에서도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이미 되었습니다. 어눌한 말투의 임윤찬은 인터뷰에서 미성년자가 하기 어려운 말들을 내뱉는다. 이런 것을 보고도 전생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 싶을 만큼 그의 인터뷰 내용은 신선하고 재미있다. 아니 놀랍고 경이롭다. 산에서 피아노와 둘이 살고 싶은데 경제 생활을 해야 하니 이렇게 콩쿠르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질 않나. 커리어를 쌓는 데는 0.1%도 관심이 없지만 나의 수준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경연에 참가했다고 하는 등 그의 말에는 도인의 초탈까지 엿보인다. 여러분 이게 콩쿠르 1위 한 17살 그 소년의 이 인터뷰였어요. 난 산에서 피아노하고만 놀고 싶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거 이제 직업으로 갖고 살려면 이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콩쿠르 한번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콩쿠르 우승이라는 것도 불과 석 달짜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까지 했다.
연주를 우르게 가야금 연주에 담긴 깊은 정서를 상상하면서 한다고 하고 단테의 신곡을 거의 외울 만큼 읽었다고 한다. 조용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담담한 소감을 듣고 있자면 동서문명을 오가며 자신의 세계를 펼쳐낼 만한 훌륭한 음악가 한 명이 우리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반갑고 흐뭇해진다. 우승했는데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이거 뭐 그냥 석 달짜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거 뭐 내 인생 사는데 이거 뭐 그다지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룩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우룩을. 그러면서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거의 다 외우면서 그 단테의 신곡이 다루고 있는 이 지옥과 천상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사유를 하고 그 음악에 담으려고 하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당시 17세인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국인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 충분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한국학 에세이에 제가 클래식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던 것입니다. 이게 제목을 헛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뷰 내용이라 그랬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임윤찬 군이 이제 많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모라와 무역이라 하루 종일 연습만 한다는 젊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이미 모라와 무심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무역과 절속의 경지에서 논일고 있음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 연주할 때 보면 이 모라의 경지, 집중, 사마타, 그죠? 산매, 무심의 경지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완전히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산매 속에서 연주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은 별로 그 관심이 없어요. 무역과 절속의 경지에서 논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땅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들은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떠한 외래의 문명도 한국적인 방식으로 소화하여 다시 되돌려 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한다고 했던 50년 전 타너 스님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이다. 임윤찬의 연주 장면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나도 이제 중년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이 된 것인지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에서 살짝 어두움을 찾아내어 혼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임윤찬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였어요. 이게 2022년에 그 콩쿠르 1위를 했을 때 저 친구가 외롭지 않을까? 고독하지 않을까? 저렇게 이제 17세의 나이에 세계적인 연주자가 돼서 음악가가 됐을 때 뭐 힘든 일은 없을까? 이런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저도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저 친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욕심꾸러기 어른들에게 시달릴까? 수십 장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어야 할 텐데 하는 잡념들이 스쳐 지나간다. 천재의 광기와 순수한 몰입의 성향을 지닌 임윤찬에게도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양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거 괜히 혼자 노파심인데요.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젊은 천재들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참선과 명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앞으로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텐데 지금 한국의 기성의 우리 이 사회가 이런 위대한 천재들을 멘탈 케어를 해주고 참선 명상을 시켜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임윤찬을 보면서. 감방 한국에 쏟아져 나올 천재 소남들에 대한 축원입니다. 저의 절대로 미쳐버린 니체나 귀를 자른 고흐처럼 되지 말고 행복한 피아니스트로 흰머리가 성성할 때까지 피아노 건반으로 멋진 연주를 해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전해져 오는 고서들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 땅에서 1만 2천 도통궁자가 나온다고 한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자신들보다 나은 후속 세대들을 맞이할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가 하는 반성이 불현듯 스쳐 지나간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의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 기성세대들, 기득권에 가지고 한국의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분들 정말 이런 걱정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엄청난 많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마음이 행복하고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말 걱정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생겼던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한국의 세계적인 예술가들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이민창구를 보면서 너무나 천재적이어서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걱정을 했는데요. 외롭고 힘들지 모른다. 궁극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에게 어찌 보면 이 현실 세계는 너무나도 속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일지 모른다. 앞으로 이면창 군의 연주는 한국인마저 직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게 지금 3년 전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죠. 이 정도의 그런 예술가는 이제 몇 년치가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주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그만큼 그의 정신적인 건강과 마음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래도 젊고 어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뒤를 이을 수많은 한국의 어린 천재들에게 적합한 마음 수련과 심리 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쓴 글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게 지금 2021년 17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콩쿠르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주하는 리사이틀 포스터인데요. 이게 24년 이제 작년이죠. 20세 때 피아노 리사이틀을 하는 그 포스터인데 굉장히 많이 성숙했어요. 근데 이면창 군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도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내리라고 보지만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늘 좋기만 하고 늘 행복하기만 하고 늘 나쁘기만 하고 이런 시대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역경과 고난이 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겨울 있으면 여름이 있듯이 그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리라 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선 명상,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그런 수행 가풍과 그다음에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K컬처와 한국 현상. 현대 한국 사회는 고난에 빠졌거나 실패하여 낙오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라고 하는 삶의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류 열풍을 일으킨 K-팝을 배우는 어린 연습생들부터 K-클래식의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은 세계가 놀랄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클래식에서 보인 한국 청년들의 폭발력과 돌풍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에서 한국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 클래식계에서 세계적인 클래식계에서 이렇게 한국 현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선과 명상의 세계를 만나기를. 하지만 이러한 성공 신화에 가려진 내막에는 반드시 성과주의와 실적주의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엄청난 수준에 이른 젊은 예술가들이 평생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고 돈과 권력에 치여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변해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치열한 경쟁과 매 순간 기다리고 있는 긴장의 연속에서 삶을 즐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교를 떠나 이면찬 피아니스트가 참선과 명상의 세계를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한다. 인생이란 별것이 없다. 몇 살의 나이에 참선 수행에 뛰어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미 건반 위에서의 삼매는 겪어보았을 것이니 피아노를 떠난 새 속에서 모든 번뇌를 잘라줄 취모금 한 자루를 꼭 간직하고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간만에 마음에 쏙 드는 청년을 알게 된 한 스님의 노파심절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올해 2025년 3월에 통영에서의 국제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는 이면찬 피아니스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오리라고 봅니다. 타너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한번 올 거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따라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가 한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시면 K-팝의 많은 어린 연습생들이 데뷔를 해서 10대를 연습을 하고 20대의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냥 소모되고 말고 그 다음에 생활이 막막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다시 뭐 어떤 다른 그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거나 하지 못했을 때에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런 아주 능력 있고 천재적인 유능한 어떤 이런 아티스트들 그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친구들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에 빠져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소모하고 있지 않느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흥행을 하고 히트를 치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휴머니즘이에요. 이 인간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문학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일평생 그래도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이 연예인들,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 예술가들 이런 이 젊은 이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가끔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너무 높고 우리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도가 낮고 자살률이 높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땅에는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싶지 않다. 너무 고생이다. 그 고생을 어떻게 물려주냐.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제일 최고의 천재적인 임윤찬과 같은 그런 친구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사회가 그 입시 지옥과도 같은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청년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 더 행복해야 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명리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한국 땅에 태어나면요. 10대 후반부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운이 나쁘면 그냥 일평생 불행한 과정이 너무 많아요. 요때 조금 나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 나쁜 때가 있는데 그냥 딱 그 순간에 10대 후반에서 20대 대학 들어갈 때 이때 운이 좀 나쁘거나 고3 때 좀 굉장히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일평생 그냥 낙인이 찍히다시피 해서 그냥 그때를 가지고 일평생 그냥 이 사람을 평가하는 재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기회들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10대에 좋아야 돼요. 10대에.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과정이 없으면 뭔가 실패자 같은 낙오자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발전 일변도로 나온 어떤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윤찬 군의 아주 그냥 세계적인 연주를 한 번씩 이렇게 직접은 못 봤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대단하다고 좋아하고 막 환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이 땅의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국학이나 한류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공동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까지 뒷받침되어 줄 때 한국에는 더 위대한
우리 청년들, 멋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학 에세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